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람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긴 했지만 햇살도 좋았고 포근했던 날씨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한 번 더 하락으로 전환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38% 하락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모멘텀을 찾을 수 없는 국내 증시,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 세우기도 더 어려우시죠? 오늘 대박플러스 함께 하시면서 함께 알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수들의 투자 비법 순서에는 선물 기초편 총정리 마련했으니까요. 오늘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샘플러스 유창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잠시 뒤 고수들의 투자 비법, 오늘은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이 이어집니다. 추세매매 추종자, 한 번의 추세 10단타 안 부럽다. 포지션 분석의 달인, 합성 매매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 파생시장 분석을 통해 주도주를 공략한다.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강의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니까요. 공부하실 때 궁금한 점 생기실 때는 와그라글 게시판을 이용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도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공부하실 때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센플러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퀴즈 나갑니다. 정답자 함께 정답자와 연락처를 문자나 와그라글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2분씩 추첨해서 서울경제TV에서 진행하는 부산 강연의 초청권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선물 매매 기본 요소 3박자와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선물 미결제, 2번 선물 베이시스, 3번 코스닥 지수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연락처와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으로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하루 만에 장 초반에는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0.38% 하락하면서 2020선 아래로 내려와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건설업종이 1% 정도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그 외 대부분의 업종들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초 랠리에 따른 기술적인 부담을 소화해 나가는 국면에 진입한 이후에 뚜렷하게 방향을 바꿀 만한 재료도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게 또 가장 문제점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 유창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만만치 않았어요. 네. 아침에 시작했을 때는 0.7%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긍정적인 모습 띄다가 이제 급격히 9시 30분 이후에 외국인 선물 쪽에서 한 3,000계약 매도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을 맞았죠. 그래서 장중에 0.5% 정도까지 밀렸었지만 결국에는 종가상 좀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1% 하락으로 고점 대비 1% 하락 마감을 한 거고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봉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5일선을 갭상승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5일선이 무너지고 종합주가 지수는 21선까지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다만 이 종합주가 지수는 21선 무너졌지만 선물하고 코스피 200 지수는 21선이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지켜야 될 부분은 21선이 잘 지지가 되는지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해서 21선이 잘 지지가 되는지 혹은 종합주가 지수의 21선이 잘 빨리 회복이 되는지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1선이 만약에 깨지거나 혹은 안 좋게 되면 가격 조정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5일선이 지켜진 지 1차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21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21선까지 내려왔고 오늘은 또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같은 경우 21선을 거의 깨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1선 얼마나 잘 지켜지니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엔 1,5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가 결국엔 종가상으로는 1,000계약 정도 매도가 반전되면서 마감됐는데 외국인의 선물 매수 쪽이 얼마나 좀 강하게 유입이 되는지가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선물 베이시스가 2.0 이상 유입이 되는지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신다라면 시장은 양쪽에 다 열려 있습니다. 위로는 최소한 2050포인트, 그 직전 고점 부근이죠. 2050포인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21선이 무너져가지고 회복이 안 된다라면은 1950에서 최악의 경우는 1900까지도 좀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최근에 2020포인트죠. 202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지난 2월 중순부터죠. 2월 중순부터 박스권, 기간 조정이 박스권 움직임을 띄는 가중에 종목군들, 그러니까 IT 종목군들 몇 개 빼고 나서는 대부분 종목군들이 120선까지 눌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IT라든지 건설, 조선업종군 빼고는 상당 부분 대부분 종목이 종목군들이 121선까지 눌려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121선에 있는 종목군들 저점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만약에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나온다라면은 손절가 좀 짧게 놓고 조금 긴밀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만약에 매수가 성공이 된다라면은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50에서 2060, 많게는 2100포인트까지 다음 주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 주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면서 한 주를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물 기초편 총 정리하는 시간 오늘도 이어지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네. 선물 베이시스하고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네. 대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베이시스가 어떻게 확대가 되고 있는지 혹은 축소가 되는지 그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추세로서 올라가고 있다면 콘텐츠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고 추세가 약화되고 된다라면 추세가 백으로 약화된다라면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추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누차 강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콘텐츠냐 백어데이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의 종류 차익이 있고 비차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차익은 선물의 베이시스의 확대라든지 축소를 놓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고 비차익은 선물과 관계없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뭔가 이제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규모가 있다고 했어요. 규모. 특히 차익 쪽에서는 규모, 맥시멈 들어올 수 있고, 혹은 맥시멈 나갈 수 있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규모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도표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 중순까지의 모양입니다. 추세인데요. 파란색은 차익 매도고, 빨간색은 차익 매수 쪽인데요. 차익 매도가 최대 1조 2천억 정도까지 평균 1조 1천억에서 11조에서 12조 원 정도까지 매도 물량이 나오는 수 있다는 걸 살필 수 있었고 그리고 차익 매수 쪽은 약 한 9조 5천억 정도 9조 5천억 정도가 단기 고점이고 저점은 한 8조 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게 많이 벌어져 있는지 많이 줄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작년 2010년 12월부터 작년 3월 달까지인데요. 한 8조 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었죠. 8조 원대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매도 잔고가 갑자기 급격히 늘어났죠. 그리고 매수 잔고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월 중순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연출시킬 수 있었다. 즉 여기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확대가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매도 쪽이든 매수 쪽이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매수와 차익 잔고하고 매도 차익 잔고가 벌어지게 된다라면 변동성은 발생할 수 있다. 그때 양매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전략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월부터 6월 달까지 보신다라면은 4월 달이죠. 4월 초까지 보신다라면 다시 조금 모입니다. 모이다가 다시 벌어지죠. 매도가 늘어나고 매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시장이 다시 하락을 보이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맥시멈 어디까지 나올 수 있고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다 물량을 보고 우리가 시장을 방향을 탐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신다라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요.
지금 보시면 계속 프로그램 빨간색 매수 차익 잔고가 8조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8조 8천원까지 올라갔었지만은 8조 원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 차익 잔고도 역시 6조 원 초반에서 큰 움직임이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박스를 보이고 있죠. 프로그램 쪽에서. 프로그램 차익이나 매도 차익 잔고에서 큰 움직임이 없이 박스를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행보 장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다시 액션을 취해줄 것입니다. 어떤 액션을 취해줄 것이냐면은 매도가 더 줄든가. 근데 여기서 6조 2천억 이하로 줄기는 좀 쉽진 않아요. 매도 물량이. 그렇다면 매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뭐 한 8조나 혹은 7조나 8조, 9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차익이죠. 차익 쪽에 매수 잔고가 지금 8조 원인데 이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줄어들면서 일치가 된다면 7조 원 정도까지 일치가 된다면 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950에서 19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프로그램 이 차익 잔고하고 매도 차익 잔고가 같이 일치가 되는 시점이 개인적으로는 7조 원에서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반대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8조 원에서 다시 9조나 10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는 2050포인트나 21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양쪽이 다 열려 있다. 양쪽이 다 열려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대응할 때는 한번 양매수에 좀 포커스를 두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동향을 가지고 차익 매수라든지 차익 매도의 프로그램 수급 동향을 가지고 향후 어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지 어느 쪽에서 매도가 들어올지를 예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시장을 향후 시장을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혹은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하고 주체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간 추세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매도가 나오고요.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지난 1월 달부터 올해 현재까지 봤을 때 외국인은 약 10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이 물량이 대부분 약 60에서 70%는 어디로 들어왔다?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프로그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추세적으로 외국인은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도가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프로그램 쪽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쪽이 외국인하고 기타 국가 쪽인데요. 기타 국가나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국가나 기타 법인을 통해서 매수가 나오거나 매도가 출현됐을 때 시장이 어느 추세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박스를 그릴 수 있다. 박스.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만 높고 어떤 추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추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보신다라면은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은 혹은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 목금 월 보신다라면 외국인이 아니라 기타 국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면 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박스권을 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매매 주체의 성격에 따라서 매매 주체의 수급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발동했을 때 시장이 추세로 상승 추세일지 하락 추세일지 어느 추세로 가느냐 아니면은 박스를 그리냐에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일단은 딱 정리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프로그램하고 베이시스는 몇 번 계속 교육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 생각이 들고요.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녹화 방송을 보시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까?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에 교육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미결제 약정이란 무엇이냐면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선물의 계약수를 선물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즉 오늘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개인 투자자가 됐든 매수나 매도가 들어왔을 때 오늘 신규로 들어오고 청산이 되지 않았다. 즉 오버나잇을 시켰다고 했을 때 그 관련해서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미결제 약정이고 그게 늘어났느냐. 그 늘어났다면 증가가 된 거고 줄어들었다면 감소가 된 거다. 늘어났다는 얘기는 현재 추세를 지속시킬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결제 약정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현재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성격의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미결제 약정의 추세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선물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미결제 약정의 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신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강세 시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매수를 유지하시고 주식도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선물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감소를 하고 있고 미결제 약정 수량이 고점에서 점차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현재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선물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신규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미결제 약정이 청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된다? 선물을 매수하는 거를 매도로 청산하고 아니면 중립을 놓거나 주식을 일단 현금화하는 전략 그리고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미결제 약정의 변화를 통해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할 때는 정반대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에 따라서 선물 가격하고 미결제 약정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추세적으로 어떤 전략을 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 보신다라면은 매매 동향, 즉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혹은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혹은 기관이 사고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여기에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다?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느냐 줄어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결제 약정의 증감하고 미결제 약정 수량의 증감하고 누구? 메이저 우리들이 관심 있게 보는 누구?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미결제 약정의 증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연동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외국인이 선물 미결제 약정이 3,000계약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매수라고 보죠. 매수를 하면서 3,000계약 매수를 했고 미결제 약정이 3,000계약 늘어났다면 어떻게 됐다? 상승으로 배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외국인이 선물 3,000계약 매도를 했지만 미결제 약정이 3,000계약 줄어들었다면 하락이 아니라 이건 신규가 아니니까 중립이라는 거죠. 중립. 여기서죠. 여기. 외국인이 3,500계약 매도를 하고 3,500계약 외국인이 여기서 빠져 있고요. 기관이라고 보시죠. 기관이 여기서 3,000계약 정도를 2,500계약 정도죠. 죄송합니다. 2,500계약 정도를 매도를 하고 2,500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만약에 3,000계약 미결제약이 늘어났다. 그리고 외국인은 3,500계약 매수를 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기관보다는 외국의 힘이 더 세니까 상승이 할 수 있다. 상승에 보다 배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수의 수량, 매도의 수량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결제 약정이 같이 늘어났느냐, 같이 줄어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늘어나면 그쪽 방향, 같이 줄어들면은 일단 중립이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주요 주체 매매 동향에 앞서 선물 미결제 약정의 변화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을 보다 자세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상승 추세의 끝자락에 놓였을 때입니다.
상승 추세 끝자락에 놓였을 때는 외국인의 속임수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은 더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때는 단기적 지수가 좀 꼭지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서 가다가 쓱 눌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락의 끝자락에서는 외국인이 속임수 매도가 나옵니다. 속임수 매도가 나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급등을 해요. 그러면서 지수가 단기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무조건 대응할 수 없지만 최근에 발생했던 걸 좀 바라보신다라면은 한번 체크를 해본다라면요. 자, 선물 차트를 제가 하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신 게 선물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직 미결제 약정이 세팅이 안 되어 있는데 미결제 증감을 세팅을 해서 한번 보신다라면은 이날이죠. 언제냐면은 이날입니다. 이날 선물 미결제 약정이 이게 장중에는 한 5,000계약,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한 6,000계에서 7,000계약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 6,000계약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날이 언제냐면 3월 13일이에요. 3월 13일인데 이날 매매 동향을 좀 보신다라면은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5,000계약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선물 쪽에서 5,000계약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선물에서 5,000계약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미결제 약정이 강하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미결제 약정이 강하게 늘어났다. 연동해서 같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대 양봉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이게 연결 동작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띄었죠.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물론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 넥라인이죠. 넥라인.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선물 차트 기준으로 선물 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268 정도 됩니다. 269죠. 269나 21선 라인인데요. 요 21선 라인이 만약에 조금 강하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던 여기서 지난 13일에 매수가 들어왔던 팀이 전량 매도로 반전되면서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어디까지? 최소한 260 혹은 최대 선물 차트 기준으로 257까지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결제가 무조건 늘어났다고 해서 이날 미결제가 무조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나 이틀 정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단기 꼭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즉 상승의 끝자락일 때 상승 추세 끝자락일 때 외국인의 속임수 매수가 들어오고 미결제 약정이 급등을 하게 되면 지수가 단기적인 상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100% 맞진 않지만 연간을 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선물 만기가 지난 지 이제 한 2주밖에 안 지났어요. 2주밖에 안 지나다 보니까 조금 데이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 전달 데이터, 그러니까 3월 만기 선물 데이터를 보여드리기에는 일단 자료가 없고요. 자료가 따로 있지만 그것을 여기에 넣기에는 좀 시간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최근에 발생했던 부분을 약간 설명해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한 100% 많진 않지만 그러한 모양이 발생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무리하게 외국인이 5,000개 선물하고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으니까 무조건 날아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확인하고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혹은 반대로 하락의 끝자락에서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이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단기 바닥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겁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거기서는 무리하게 추격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확인하고 매도를 하거나 혹은 매수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미결제 약정을 통해서 향후의 지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횡보 장세에 놓였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조금은 미결제 약정이 그냥 등락만
미결제 약정이 급등락만 합니다. 급등락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횡보장세에 놓였을 때는 외국인이 만약에 매수를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급등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최근 같은 경우죠. 최근 같은 경우인데, 최근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행보세잖아요. 전체적으로 행보세를 띄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되겠죠.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됐을 때 만약에 외국인이 여기서 어떤 액션이 취해질 때, 여기서 어떤 액션이 취해질 때 외국인이 만약에 매수를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급등을 한다거나, 혹은 매도를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급등을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추세가 결정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방이나 상방으로, 하방이나 혹은 상방으로 추세가 결정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지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발생할 때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된다? 외국인의 매매 동향하고 미결제 약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횡보장세에 놓여있는 끝자락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면 지수는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매도를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결제 약정이 변함이 없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죠. 혹은 최근 같은 경우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결제 약정이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혀. 거의 움직임이 없죠. 최근에 한 열흘, 10거래일 정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전히 박스권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이렇게, 즉, 미결제 약정이 변화가 없다라면 투기적 세력이 좀 득세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은 비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매매를 잘 하신다라면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박스권 매매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관망하거나 조금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시장을 다음 추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신다라면은, 자, 여기가 이제 핵심 전략인데요. 핵심 전략인데, 뭐가 핵심이냐면은, 앞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혹은 기관의 매매 동향하고 무엇을 연결시켰다? 미결제 약정의 증감을 가지고 상승이냐, 하락이냐, 중립이냐라고, 우리가 놓고 향후 매매를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매매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미결제 약정이 빠질 때,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할 때,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판단하시고, 만약에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중립, 역시, 처음 배운 대로, 중립에 놓고 매매를 하지만 만약에 미결제 약정이 빠질 때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반대로 강하게 배팅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차트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실전 차트로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13일이죠. 3월 13일에 미결제 약정이 약 7,000계약 정도 늘어났고, 외국인이 선물을 플러스 5,000계약을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투자자 동향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에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냐면, 평균 단가가 약 269 정도가 됩니다. 이 양봉의 중심축이죠. 이 양봉의 중심축을 봤을 때 269가 평균 단가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일이 될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발생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269 이하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옵니다. 269 이하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미결제 약정이 강하게 감소를 한다면 여기서 매도가 나오고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한다면 뭐예요? 여기서 들어왔던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늘어났던 외국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손절한다는 거죠. 손절한다는 얘기 뭐예요?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손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가 딱 21선이나 혹은 269나 혹은 21선 정도를 놓고서는 매도를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품매수를 한 번 정도는 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수익이냐 손실이냐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쯤에서 여기쯤에서 약 273이죠. 273 이상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미결제가 급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던 팀이 여기서 매도를 하면서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여기서는 중립이라는 겁니다. 중립. 왜? 걔네들이 이익 실현을 하고 바로 빠질지 아니면 다시 매수로 끌고 올라갈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립에 놓고서는 관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망을.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가 한번 우리가 들어올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이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한테도 전화를 안 합니다. 뭐 JP 모건이 혹은 뭐 골드만삭스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몇 시 몇 분에 내가 선물 5천 계약 살게. 그리고 다음에 몇 시 몇 분에 팔게라고 얘기 전혀 안 해요. 하지만 외국인이 신규로 들어왔는지 청산을 나가는지는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다? 선물 미결제 약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게 된 다음부터는 뭘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 때는 언제 많이 들어왔던 걸 알 수 있으니까 언제 들어온 것을 우리가 계속 캐치를 하고 있다라면은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할 때는 이게 수익인지 손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들어올 땐 몰라도 나갈 때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있죠. 들어올 땐 네 맘대로 들어와도 나갈 땐 네 맘대로 못 나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들어올 때는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얘들이 수익을 봤다 혹은 손실을 봤다라는 거를 어렴풋이 신고를 하고 나갑니다. 그걸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캐치를 해서 얘들이 수익을 봤다라면은 관망을 좀 하고 손실을 봤다라면은 조금 강하게 그쪽 방향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외국인이 손실 볼 정도면은 손실을 보고 빠져나갈 정도면 시장이 붕괴되거나 혹은 위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을 때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땐 뭐예요?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을 때 배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외국인이 3천 계약을 사고 미결제 약정이 같이 늘어난다면 상승에 배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이거는 당연한 거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물량을 뺄 때 미결제 약정이 줄었죠. 줄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중립만 놓는 게 아니라 관망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수익이 났다라면은 그냥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중립 관망을 하면서 다음 추세 다음 매매를 진입하는 걸 기다리시지만 만약에 손실을 보는 것이라면은 하락에다가 배팅을 하거나 상승에다가 배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기간이 뭐 증권이 될 수도 있고 투신이 될 수도 있죠. 증권이 될 수도 투신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3천 계약을 매도를 했어요. 그 미결제 약정이 3천 계약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일단은 상승이 아니라 좀 하락에 배팅을 하겠죠. 조금 오타가 나는데 하락에 배팅을 하겠죠. 개인이 3천 계약을 산 거니까 개인보다는 기관이 더 힘이 세다고 우리가 그냥 정리를 해서 시장을 대응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이 3천 계약을 매수를 했어요. 다음날 3천 계약을 매수를 했는데 미결제 약정에 3천 계약 빠졌다는 것이죠. 3천 계약 빠졌을 때 만약에 손실을 봤다라면은 매도를 하고 매수로 손절을 한다는 얘기 뭐예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도를 못 버티고 매수로 손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더 상승에다가 우리가 배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수익이라면 매도를 해서 매수로 수익을 보고 있다라면은 뭐예요? 중립에 놓자라는 것이죠. 중립에 놓고 무리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관망 혹은 매매를 하더라도 박스권으로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미결제 약정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미결제 약정의 변화에 따라서 감소를 했을 때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했을 때 거기서 수익이냐 손실이냐를 판단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강하게 매매를 한번 진입할 수 있고 반대로 중립을 놓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지난 2월 달쯤에 선물 미결제 약정을 교육을 시켜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으니까 여기를 좀 포커스를 두시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거 이제 여기 설명해 드린 겁니다. 수익이 나면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한다면은 메이저의 추세 반전을 예상하고 있고 새로운 매매 동향 확인 전까지는 신규 매매는 자제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손실이 나면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한다면 메이저가 추가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손절을 하는 것이라 판단을 하고 이럴 때는 현재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부분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선물 미결제 약정하고 수급 동향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선물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을 때 혹은 줄었을 때는 또 수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를 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매 동향하고 미결제 약정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외국인 3,000개가 샀을 때 미결제 약정이 3,000개가 늘어나고 외국인이 3,000개 팔았을 때 미결제 약정이 3,000개가 줄어들었다라고 1대1 매칭을 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 이날 같은 경우 보신다면 1월 19일인데요. 외국인이 약 9,000개 약정, 거의 10,000계약 가까이 선물을 매수했습니다만은 뭐예요? 선물 미결제 약정 거의 늘어나지 않아요. 4,000계약 정도? 3,800계약 늘어났는데 그쳤고요. 그리고 1월 20일 같은 경우 외국인은 거의 매수를 안 했죠. 1월 19일 대비해서 하루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거의 3,700계약밖에 매수 안 했지만 미결제 약정이 어떻게 했다? 11,000계약. 몇 배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1월 25일 보시면은 거의 움직임이 없고 미결제 약정도 약 3,000계약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요. 1월 27일에도 보신다면은 외국인 1,000계약 매도를 했고 미결제 약정도 1,600계약 정도 늘어나면서 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1월 25일하고 27일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미결제 약정도 같이 움직였어요. 늘어났거나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일하고 20일이 상당히 중요하죠. 외국인 매수한 거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실제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 거는. 다음 날에는 외국인 매수한 거에 3배 이상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럴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1번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를 보신다라면 1번 같은 경우를 보신다라면 네, 여기서 보신다라면은 신규가 6,000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도표로 만든 건데요. 미결제 약정이 9,000계약 늘어나고 미결제 약정이 외국인이 9,300계약 매수를 하고 미결제 약정이 3,800개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신규가 6,000개이고 청산이 3,000개이기 때문에 뭐예요? 신규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신규가 더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상방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다음 날은 뭐냐? 외국인이 3,700계약 매수를 했고 기간에 4,000계약 매도를 했는데 미결제 11,000계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매수 우위로 힘겨루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미결제 계속 늘어나면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혼조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매수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힘겨루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매매 동향이 선물 미결제 약정보다 더 크다라면 매매 동향, 즉 아까 같은 경우도 외국인 9,000계약 매수를 했고 미결제 약정이 한
한 5천 계약 정도, 3, 4천 계약 늘어났다. 그러한 케이스는 청산보다는 신규 진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청산보다는 신규 진입이 많기 때문에 메이저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매매를 하면 되십니다. 그게 매도라면은 매도로, 매수라면 매수로 진입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에 매매 동향보다 선물 미결제 약정의 증가가 훨씬 더 크다라면은 강한 힘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끼리, 기관은 기관끼리 강한 힘조리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매수 우위 쪽을 따라갑니다.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보이면 매수로, 매도 우위를 보이면 매도로 따라가는데 무리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관망에다가 제가 노란 글씨 좀 키포인트를 줬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힘센 애들끼리 예를 들어서 개인하고 외국인, 개인하고 기관하고 싸운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외국인들끼리, 기관들끼리 싸운다라면 뭐예요? 골리앗끼리 싸움이라는 거죠. 골리앗끼리. 큰 애들끼리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런 얘기하죠. 고래 싸움은 새우등 터진다고. 거기서 어설프게 덤벼들다가는 개인 투자자들 손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 동향보다 미결제 약정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라면은 이날 매매를 하기도 좋지만 이날보다는 하루나 이틀 정도를 지켜보고 어느 한쪽이 힘을 빼는지를 파악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크게 움직임이 없을 때 선물 매매 동향하고 미결제 약정이 같을 때는 그쪽 추세로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신에 이제 아까 같은 경우죠. 요런 부분 선물 미결제 약정하고 외국인의 매매 수량하고 크게 움직임이 변함이 없을 때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관망을 하시자. 선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망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서 내동 매매라기보다는 박스권 매매가 작은 박스권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동 매매보다는 관망을 하자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보신다면 되고요. 요건 좀 반대 케이스입니다. 지금 나온 건 뭐예요? 외국인이 9천 계약 매수했고 미결제 약정이 거의 안 늘어났고요. 여기는 6천 계약 매도를 했는데 미결제 약정이 1,600계약 감소했다는 얘기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힘겨루기가 발생되고 있다. 외국인들끼리 혹은 기관들끼리 힘겨루기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요럴 때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힘겨루기 발생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무리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없다. 특히 투기적 세력이 단기적인 매매에 치중하는 경우는 높은 변동성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박스권을 좀 오늘 같은 이야기죠. 고점과 저점이 높지만 만약에 향후 추세를 잡기 위한 움직이는 경우는 박스가 작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면 장중에 박스는 상당히 작습니다.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15분봉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장중 변동성 아침에 잠깐 30분봉인데요. 아침에 변동성이 잠깐 발생을 하고 전체적으로 행보세를 띄면서 마감한 걸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리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늘어났을 때 줄어들었을 때 그리고 매매 동향하고 미결제 약정의 증감 그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느냐 늘어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총 3가지를 배웠습니다. 한 3개월에 걸쳐 3가지를 배웠는데요. 하나는 선물 베이시스의 개념을 해서 배웠고요. 선물 베이시스는 무엇이다? 선물 가격이라는 거죠. 선물 가격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지어서 프로그램. 선물의 가격이 추세적으로 높아진다면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선물의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로그램은 추세의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미결제.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다. 포인트라는 거죠. 앞으로 쭉 뻗어 올라갈 것이냐, 쭉 뻗어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냐. 그러한 시간의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에 대해서 그동안 3개월 동안 배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적인 개념, 즉 선물의 베이시스가
얼마나 확대가 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 가격적인 개념을 먼저 보시고요. 먼저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혹은 매도가 발생하는지를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선물 미결제라는 것이죠. 즉 누구냐? 메이저의 타이밍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중에서 순서를 놓자라면은 1번, 2번, 3번인데 이 3번은 순서가 3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3번은 언제든지 장중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빈번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 자세히 안다고 해도 선물 매매를 하시는데 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녹화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신다라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네. 여기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더라면 또 다른 부분들 뭐 옵션 같은 경우는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이 선물 옵션 강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선물 옵션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말들 하는데 선물 옵션의 리스크는 주식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 오히려 기회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너무 겁먹지 말고 여러분들 기초만 잘 알고 분석을 하셔도 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대박은 높다. 대박은 없고 정상적인 수익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퀴즈 내용 알려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바로 이 문제였죠. 네, 선물 매매의 기본 요소 3박자와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선물 미결제, 2번 선물 베이시스, 3번 코스닥 지수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과 함께 연락처를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 추첨해서 서울경제TV 부산 강연의 초청권 보내드립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알차는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하니까요. 내일 정태근 전문가의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